숫자 의학을 지휘하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지역 산업의 사회사라 해서 prescribing by numbers, drug and definition of disease. 뿌리와 이파리라는 제레미 그린 지음, 김명진, 김준수, 옹김. 제레미 A. 그린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윌리엄 H. 웰치 의학사 교수로 동대학의 의학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동볼티모어 의료센터에서 내과 의료도 일하고 있다. 20세기 임상의학, 약의료기술, 의료 인류학, 전 지구적인 보건, 질병의 역사 등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옹길이 김명진 서울대학교 과학사, 김준수 서울대학교 과학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숫자 의학을 지휘하다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나왔군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봐서 너무 책이 깨끗합니다. 고혈압, 당뇨, 제레미 봅시다. 특히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전, 치료의 변천, 한국어판 서문. 이 책은 현재의 역사다. 내가 10여 년 전에 이 책을 통해서 추적했던 주제는 현재 이름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어졌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이 책에서 묘사한 임상적 현상에 대한 이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령 2014년 미국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두 가지 의료 질환인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임상 진료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다양한 개정도 있고 이 변화가 각각의 변화는 명시적으로 증거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예방의학의 힘을 확장했지만 이러한 문턱 수치를 연속으로 낮춘 것은 그때마다 예방 약물의 잠재적인 시작을 극적으로 키워놓았다. 이런 거. 여기는 모순이 작동하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레미 A. 그린 2019년 3월 영국 런던에서 했네요. 2019년 서문에서 윌리엄 오슬의 경우는 가장 오래 사는 방법은 만성병에 걸린 다음에 이를 잘 돌보는 것이다. 만성병에 걸린 이후에 잘 돌본다고? 이번 주에도 전국의 병원에서 스스로 지극히 건강하다고 느끼는 성인 수천 명이 걸렸는지도 몰랐던 질환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들 것이다. 그런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질환은 환자가 감지할 수 없으며 열도, 어한도, 두통도, 복통도, 통증도 일으키지 않는다. 아울러 이 질환들은 의사나 여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곧바로 감지할 수가 없다. 금안경으로 보이는 병터나 청진기로 들리는 수상한 소리도 없으며 그런데 병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오늘날 주관적인 건강한데도 다량의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처한 공경을 다룬다. 그래서 이렇게 2003년에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10종의 처방약을 복용을 했다. 약을. 자, 이렇게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전을 옹호하는 이를 한낱 제약업체의 마케팅 설책이나 더 많은 환자들을 받으려는 의사들의 욕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약들의 폭넓은 사용을 허락받고자 로비했던 사람 가운데는 공정보건 옹호자, 널리 존경받는 과학자, 저명한 인상이 이런 자체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매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엄청나게 풍부한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미국에서 실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수는 크게 감소했다. 약을 통한 예방이라는 교의를 떠받치는 데이터가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의학 지식을 생산하고 배포하며 실제 의료 행위로 옮기는 일이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의 단계마다 우리는 마케팅과 연구의 융합을
볼 수가 있다. 이 책은 세계에서로 중첩되는 약과 질병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약을 통한 예방이라는 오늘날의 교의의 밑바닥이 된 마케팅과 역하고 중요한 융합을 탐구한다. 자, 제1부에서는 다이오릴과 고혈압의 관계에 집중하고 제2부는 1960년대, 70년대 성인을 발현하는 당뇨병의 진단의 명백한 증상을 바탕으로 볼 것이고 3부는 치료 가능한 임상적인 범주로 고콜레스테롤 혈중의 성세를 다루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약과 질병, 위험한 진단, 의학의 시장의 이처럼 복잡한 연계는 오늘날 미국의 주류 의학 실천의 토대를 이루었지만 이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리 잡은 구조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감사의 글은 감사의 글 이 책 그리고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나 자신의 이중생활은 수많은 사람이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다. 이런 이 책의 다양한 교수들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위해서 연구학적인 훈련을 좀 더 수월하게 통합시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하버드 과학사학과에서 특히 주 드러주아에게 신세를 졌다. 주드 이렇게 적혀있고 공공 및 민간 문서고 담당자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에 귀중한 또 조력을 제공해 주었다 등등. 존스홉킨스 대학 출판부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감사를 드린다. 서론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전. 에반스 프리처드의 아잔대적 사람들은 예언자의 도움을 얻어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그를 사전에 파멸시키는 신비스러운 힘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고 나면은 그에 대응하느라 계획을 바꿔 어떤 특정한 모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파멸을 피할 수가 있다. 1957년 10월 29일 호텔 연회장에 모인 청중은 노을로 우리만치 그 배경이 다양했다. 팜요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사람을 비롯해 금융분석가, 기초연구과학자, 기업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제약협회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51대 연차 총회에 모여서 사람들은 같은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처방약 산업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미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흐른 시점에 제약회사들은 사업 범위가 극적으로 확장되고 기업 구조가 대외적으로 성장하고 기제품 개발의 속도가 널려 우리만치 빨라지는 것을 경험해 왔다. 이렇게 속에서 바뀌어지는 속에서의 자, 모틀리는 당시 제약 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던 항생제가 좀 더 폭넓은 건강 통계에 장기적으로 모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빈도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아울러 그 자신의 잠재 시장을 줄이는 결과도 빚어냈다. 여기 제약산업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이었다. 제약산업이 효능 좋은 약을 생산하는 일을 잘 해내 어떤 질병과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할 때 그 약은 최종적으로 잠재 시장을 재현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만약에 제약산업이 생존 가능한 위기를 모색한다면 이러한 아이러니의 본질을 간파하고 이를 역전시키려 노력해야 할 터였다. 약은 시장을 축소하는 대신에 이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모털리는 1950년대 말에 이미 분명해진 만성병 유병률의 증가가 약과 질병의 관계를 재설계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1950년대 이후에 만성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만성병에 대한 약점이 발전함에 따라 제약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새로운 질병 및 치료 개념의 탐색이 가능해졌다고 모틀리는 말했다. 환자들이 남은 평생 동안에 안고 살아야 하는 질환들은
무기한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치료법과 결합이 되면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울일 수 있는 시정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모틀리가 보카 레이튼의 청정 앞에서 연설했던 바로 그에 의해 의학학설 지들은 불행한 연구의 초기 결과를 실었다. 이는 당시 막 설립된 국립심장연구소와 미국 심장협회가 관상동맥심장질환이라는 현대적 유행을 더 잘 이해하고자 공동 추진한 첫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감염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떨어진 결과 심장병은 현대의 어떤 가는 사망으로 원인으로 등장했고, 이러한 유행법의 치료법이나 적어도 원인을 찾는 것이 널리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모틀리와 프레밍형 연구자들은 보건의료 우선순위와 미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다. 치료법의 변천은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합류해서 수수께끼를 다룬다. 대부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에 치료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었으며 유연하게 정의되었던 질병 단위들에 대해서 매우 수익성이 높은 1단의 치료법들이 등장할 것은 오직 임상역학의 과학적인 성취의 결과였다. 이어 저는 장들에서 나는 위험 감소를 위한 특이 치료법의 개발에 필연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역사들이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인구 통계 혁성이나 변화나 만성병에 대한 역학 연구의 변화를 넘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사회사적인 결과라고 주장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특이하고 효과가 있으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경구용 약들이 등장하면서 만성병의 영역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증상이 있는 환자라는 핵심 집단에서 당장 아무런 증상도 없는 점점 더 폭넓은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쪽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 약을 통한 예방 프로그램은 그저 영리한 마케팅 노력이나 중앙에서 계획된 의료화로 환원시킬 수 없다. 건강한 미국인들을 전부 수많은 약의 소비자로 바꿔놓으려고 그저 인위적인 질병 범죄들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한 주장은 연구기관 제약 산업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그것의 과학적인 탐구에 적정기에 투자한 사실을 축소시킨다.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에서 연구적인 부분에서 배경을 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래로 일단은 연관된 변화들 인구 통계와 역학에서 생화학 연구 제약 등등 20세기 초에 막스 베버는 도구적인 합리성이라는 새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속에 과학 자본주의 관료제가 서로 뒤얽힌 힘은 인간 행위 능력의 가능성을 점차 제약하고 인간의 삶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뽑아버린다. 증상 없는 질병이라. 증상 없는 질병. 건강과 질환에 대한 현재의 개념에서 중심을 이루는 특징은 어떤 사람이 진단을 받기 위해 드는 증상을 인지하거나 심지어 눈에 띄는 병리적인 징후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치 진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대중적인 상상력은 질병을 근본적인 분자의 수준의 논리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려내며 이상적인 경우에 이는 혈액 검사로 알아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술의 수용은 해방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만약에 질병을 확인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별 환자나 의사의 지각을 능력에 제약받지 않는다면 암과 심장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형태의 예방이 좀 더 일찍 가능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해방의 행동은 아울러 질병의 의미를 개별 신체에서 분리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질병을 정리하는 장소가 환자와 의사가 있는 내밀한 공간에서 좀 더 폭넓고 수상적인 정책, 지침, 시장의 영역 속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변모했고, 동시에 아주 작거나 아주 커서 인간이 경험하는 수준과도 거리가 생겨났다. 이처럼 극미와 거대 규모 지식을 개인 수준의 지식보다 우위에 둔 결과 수많은 환자가 생겨났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을 그 자체로는 결코 증상과 연관되지 않는 느슨한 범죄들로 간주한다. 경도,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가벼운 동의병 같은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등등등등 20세기에
이렇게 징후가 아니라도 수치를 통해서 증상이 없어도 그렇게 의료의 질병을 정의하는 과정의 변화는 의사들이 통제하던 20세기 초의 과정들보다 좀 더 평등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었다. 위험과 만성병의 재형성이라. 오늘날의 만성병 개념이 어떻게 제약 지식과 긴밀하게 묶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위험 요인의 부상 이전에 만성병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20세기를 대규모 역학적인 변천의 시기로 특징 짓는다. 이 시기 동안 미국 인구가 직면한 질병의 부담은 급성의 감염성 사망 원인에서 만성의 비감염성 질병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시기 동안에 만성병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만성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 주여 이렇게 1920년대 말과 1930년대는 감염병 사망률의 하락으로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점차 관심이 커졌다. 이후에 이 두 가지 질병은 미국의 사망 원인 1위와 2위 자리를 물려받았다. 미국에서 어떤가는 사망 원인인 심장병은 공중보건 문제로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질적인 문명병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보았지만 말이다. 숙명적인 배경에 맞춰서 역학과 공중보건 분야의 발전은 만성병 일반을 좀 더 분명하고 활동가적인 용어로 재정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류마티스 심장병 통제를 위해서 결집한 광범위한 예방 노력은 20세기 내내 만성 류마티스 심장병의 후유증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 현미경 수준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만성병 연구는 좀 더 포괄적 성격의 작업으로 특징 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성병에 대한 퇴행성 이해에서 예방적인 이해로 이행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심장병 분야였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심장병은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국가적인 강국으로 떠올랐다. 심장병 이렇게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사건이 널리 보도되기 전부터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관상동맥계는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은 특유의 미국적인 질병으로 현대 국가를 위협하는 현대의 유행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전후 초기부터 새로운 약물들은 이미 만성병을 재정의하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다. 1951년에 이렇게 썼다.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중증 당뇨병, 악성 빈혈, 선천성 심장병, 에디슨병, 이런 류마티스, 간경화 같은 만성병 환자들에게 의학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었다. 만성병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 약과 질병은 미국인의 삶에서 이야기해온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인 검토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모든 설명에는 약을 복잡한 사회적인 사물,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 준 불도 아니고 독극물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인식과 오늘날 과학 건강 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연관성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 약과 질병의 관계, 약과 의학 지식 생산의 도덕적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 즉각적 치료 역학을 넘어서는 약자의 사회적 삶의 역사를 면밀하게 탐구했던 역사가들은 극히 소수였다. 이 책이 시도하는 것은 변명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다. 대신 나는 약이 선명하게 부각시킨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 속에 근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도덕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모순. 약은 수세기 동안 서구의 질병 정의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14세기 초의 약자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법을 참조해서 질병을 범주화했고 이후 파라셀수스의 화학요법은 종종 질병과 치료법을 서로
간의 기본적인 관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약은 우리가 질병을 이해하는 범죄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약은 질병이 몸에 가져오는 결과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놓는 데서도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슐린이 발견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련의 당뇨병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그런 증상을 발현시킬 만큼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흡사하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HIV 환자들에게 1990년대 중반 성공적인 항바이러스 항염부의 도래는 HIV 에이즈의 진단을 필연적인 사망 선고에서 관리 가능한 만성병으로 바꿔 놓았다. 병은 자연사에서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는 것에 더해 약은 좀 더 위험한 질환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위험의 진단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의 역사적인 연결은 두 개의 범주가 어떻게 오늘날 건강과 의료의 지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혈압과 다이오릴, 당뇨병과 오리네이스, 고콜레스테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